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기대 이상으로 강합니다. 이 강한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요 글로벌 자금 동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았지만 기관별 투자자들의 순매수 추이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샀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이 기간에 중국 쪽에서 자금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금이 빠지고 그 자금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이제 환율 쪽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통해서 금리 인하로 우리가 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하단으로 왔습니다. 물론 연초에는 더 원달러 환율 원화가 강세였는데, 이후에 이제 요 원화가 강세였던 이유를 보면 미국 연준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계속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되는 국가냐 그러면 안 됩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뭐 새마을금고 문제라든지 다른 금융시장 쪽에서 나오는 파열음들이 전부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그리고 가계부채 세계 1위인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사실상 미친 짓입니다.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고, 언제 생기냐의 문제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특별히 내외 금리차가 미국이 5.5%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국이 3.5%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에서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에서 쪼개진 자금이 한국으로 일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무라이 본드가 또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것 정도는 이제 괜찮고, 오히려 이제 정책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효과적으로 정책을 쓴다면 아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선거 전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고, 선거 이후가 문제인데 그 전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해둔다면, 한 1% 정도만 금리를 내려둔다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최근의 원화 강세는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2024년 총선을 보면 4월 10일입니다. 2024년. 2024년 4월 10일이고, 이 전까지는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2024년 4월 10일에 문제가 생긴다 그 전에, 그러면 선거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거고, 근데 지금 현행으로 버틸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환율 동향을 봤을 때 수출주를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원화 강세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 환율 타이밍에 잘 맞춰가지고 태양광 모듈을 대량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출주를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원화 약세라는 게 지금 현재 무역 적자를 감안할 때, 뭐 원화 강세가 무역 적자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다만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유동성 유입의 효과가 있고, 요 네 가지 효과가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금리 인하를 4월 10일 전에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게 단순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의 효과가 6개월 정도 시차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0월 정도면 가장 효과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연달아서 나오면 좋으니까 8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아주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심리적으로
4월 10일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아니면 그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2월, 4월 요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서울 집값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인터넷상으로 요 주식의 특징이 있고 또 부동산의 특징이 있는데, 부동산 특징은, 주식은 이제 그런 거, 이런 게 제일 특징입니다. 수익을 못 냈지만 수익 냈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요런 게 이제 특징이라면, 부동산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를 걱정하고, 무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을 걱정하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싸웁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보면. 네, 근데 경험적으로 대체로 용어를 말하자면, 예, 폭등이, 영끌이, 예, 이런 표현을 쓰고, 폭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을 안 갖고 있으면서 내린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 저는 이쪽에 가깝습니다. 이쪽에 가까운데 매번 틀렸습니다. 매번 틀리고, 제가 주식 투자를 그렇게 고뇌에 차고 온갖 번뇌에 시달리면서 달성한 수익률하고, 아파트 사서 그냥 생업에 집중하신 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게 진짜 주식 투자가 맞느냐 라는 부분에서 회의감을 느낀 적도 많았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해도 요 폭락이들이 대부분 집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까지 재미는 좀 없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통화량은 계속 풀립니다. 네, 우리 물가는 당연하겠지만, 새우깡이 50원 하다 지금 1,500원 하고 2,000원 하고 이런 것처럼 국가 예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데, 이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필연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이 통화량을 머금을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는 그게 주식이고 한국에서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이 이 통화량 증가 부분을 계속 머금어 갑니다. 즉, 정부가 아주 그냥 경제가 끝났다, 작살 나버렸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요 부동산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 증가가 이렇게 있다면, 예, 집값이 어느 시점에는 이걸 넘어설 수 있고 또 어느 시점에는 횡보를 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통화량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집값이.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집값이 비싸다라고 정치에서 발언하는 부분들은, 이게 통화량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다라는 의미지, 집값이 3억 하다가 2억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집값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집값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한 3, 4년 동안 계속 제자리다 내려가지고, 고점 찍었다 내리고 한 3, 4년 정도 제자리에 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물가가 늘어나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으면 4년 정도 해서 자산이 예금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 증가했다. 근데 집값은 제자리다. 근데 4년 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낡았다, 감가상각까지 됐다. 예, 요런 거면 이제 격차가 큽니다. 이건 사실 집값이 내린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집값이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안 올랐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요 구조를 잘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폭등이가 이길 것인지, 영끌이가 이길 것인지, 폭락이가 이길 것인지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텐데, 시간 지나면 결국은 폭락이가 질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뒤늦게 알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한국의 집값이 왜 오르냐, 제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한참 한 10년 전인가 미분양을 노려보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012년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항상 분양하면 미달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좋은 거 골라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 쭉쭉쭉 올라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한 수익률이나 집값이 오른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가 감소를 하면 그런 부분이 옅어질 수 있지만, 인구 감소는 어디까지나 전체 부동산에서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들 이 인구가 이미 수도권이 2천만, 지방 광역시가 2, 3, 이쪽 동남권이 거의 뭐 한 1,000만 되니까 이 지방 광역시 나머지 광역시들 해서 거의 한 3,500만에서 주요 도시까지 해서 4천만 정도가 사는 지역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나머지 사람들이 덜 사는 지역에서 쭉쭉 빠지거나 아니면 황금성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사는 제 고향도 마찬가지고 황금성이 없어집니다. 가격은 높은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큰 위기가 없다면. 예,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봤을 때 결국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에 의한, 그러니까 사무라이 본드든 아니면 중국에서 탈중국해서 들어오는 자금이든 그런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잘 버틸 것이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많이 가격 조정이 있었고 또 반등했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이런 게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라면 주식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자산이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큰 틀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금리인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안정을 찾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전에 예상은 뭐였냐면 올해 엘니뇨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 장마가 매우 짧을 것이다. 그러면 곡물 가격이 치솟을 것이니까 하반기에 물가가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상이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걸 봤을 때는 엘니뇨는커녕 아마 해외에서는 풍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풍년이고 그러면 곡물 가격이 내리고 원자재 가격 내리고 곡물 가격 내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원자재 시장에 또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이 되는, 그래서 물가가 하향 안정이 되고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되는, 그러면 뭐 시중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게 내년 선거 전까지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해서 2.5%를 맞춘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지금보다 살아나지 않을까. 이게 살아나면 또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있으니까 주식 시장도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은 또 시간이 바뀌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걸로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전망을 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야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게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이겁니다. 우리 뇌의 특징인데 우리 뇌는 이 패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걸 추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요렇게 된 걸 우리 뇌가 보면 다음번에는 이거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된 걸 보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전에 어떤 패턴들 보고 앞을 예측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관심을 훨씬 많이 받는,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본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니까. 예,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면 주식으로 크게 잃는 일은 없어지게 되는데 또 재미도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MW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창솔루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까 한번 혼자서 봤는데 뭐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대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수혜주 건설 토목이 될 것인지, 예,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 요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들어가야 돼서 한번 같이는 아니지만, 저거 혼자 떠들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예, 근데 요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높게 평가할 수 없는 게, 아마 제가 이 말 저 말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2, 3, 4를 다 저는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이 나왔습니다. 제가 3이라고 했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긴 하지만 1, 2, 3에 대한 1, 2, 4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제가 의도를 하진 않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을 묻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뭐 지금 삼성중공업 안 사면 정말 후회합니다. 꼭 사십시오. 다른 종목도 다 팔고 사십시오. 이 정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예, 감사합니다. 뉴프렉스. 한 10년 전에 제가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열심히 다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참 이제 저도 나름 이 바닥에서 짬밥이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 매매했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 10년 전입니다. 대창도 그렇고 대창 솔루션 말고 그냥 대창. 예. 참 그때만 하더라도 꿈 많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얼굴 그냥 수양버들처럼 다 흘러내려 가지고 아저씨가 돼 가지고 예,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아직 그대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기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KMW에서 매수 단가가 많이 높으신데 비중이 그나마 높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주식 투자할 때는 뭐 자금도 적고 하니까 지금도 돈이 없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참 오래전에 생각하면 2008년이었나? 그때 한 2천만 원 갖고 투자를 했었는데 보면 세명전기 한 200만 원쯤 갖고 있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나름 이제 10%막 이랬었는데 뭐 특수한 경험이긴 하겠지만 저는 뭐 뜻하지 않게 몰빵을 하게 되면 좋은 종목이라서 샀는데 더 내리네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분산 투자에 대한 좋은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손실이 나는 종목들은 비중 10% 정도 된다라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럼 KMW를 살펴보면 이 회사가 지금 상태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아마 올해도 적자가 날 것 같고 매출도 줄고 있습니다. 6천억대 매출에서 실적도 아주 잘 나고 있다가 이때만 하더라도 실적 가치만 보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이런 실적 대비 적정 주가가 1조 3천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매출이 4분의 1 토막이 나고 올해는 아마 더 줄어들 것 같고 적자가 나고 이 순자산의 정체가 왔습니다. 순자산의 정체가 왔다는 것은 그동안 돈을 못 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올해 뭐 반전이 있냐 그러면 올해는 매출이 더 떨어지고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어떤 희망을 찾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무선 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장비를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인데 5G 투자가 언제 있었습니까? 한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들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뭐 6G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 통신주가 그렇게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데 요 내용을 봤을 때 이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흘러내린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흐름이었다. 그리고 2019년에 기업 가치가 크게 좋아졌을 때 그때 열심히 이제 5G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기업들이 상승했고 이제 투자가 종료되니까 제자리로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잘 반영을 한 흐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희망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가 더 빨리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연봉을 보더라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그 짧은 기간에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으면 지금도 고평가입니다. 지금도. 근데 주가가 뭐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뭘 손절을 한다 이것도 어렵고 그냥 통신 투자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그러다가 정말 이제 기업 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대응이 물타기 일종의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물타기 기준으로 본다면 5,000원입니다. 5,000원 이하로 가면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는 대응을 하지 않고 지켜보시다가 통신주의 희망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 종목으로 반드시 2배를 먹어서 이 마이너스 50%를 만회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지금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하나 딱 있습니다. HK. 상황 봐서 반등할 때 이거 팔고 이걸로 갈아타시면 이 종목이 나중에 4,000원, 5,000원이 될 가능성, 이 가능성과 KMW가 22,000원이 될 가능성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전자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적당한 시점에 이 종목으로 뭔가 차라리 이 종목을 2배의 가격에 샀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낫겠다 하는 종목 그 종목이 있으면 갈아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창솔루션. 대창솔루션이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여기 뭔가 표시를 해뒀는데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세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 이 자연 법칙 어떤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연 법칙에 수렴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쓰는 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 피보나치 수평대를 통해서 대창솔루션의 단기 시세를 봤을 때 지금 반등 자리가 598원이고 그리고 확률 높은 자리가 또 반등이 확률 높은 자리가 534원 469원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는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전 단기 고점하고 거의 부합하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도 강력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더 내려간다는 전제로 더 내려간다는 전제로 이 자리들이 좋은 반등 자리일 건데 오늘 왔다 간 자리가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생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떨어지면 이 자리에서 반등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일단 뭔가 인위적인 상승 흐름이 있었고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래량이 점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점증하면서 올라갔는데 내릴 때는 거래량이 없네? 그러면 시세를 주도한 쪽에서 주식을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습니다. 안 팔고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서 매집을 왕창 할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시세를 주도한 쪽에서 안 팔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종목은 만약에라도 요 50%이 534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쌍봉을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2번 찍었으니까 이제 3봉 3천이 될 가능성이 큰데 3천형 패턴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정에 대한 대응은 그래서 보유를 하신 것과 또 보유를 하지 않으신 것과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하시고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적어도 그냥 관심이 있다 아니면 평단가가 얼마고 보유가 얼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편합니다. 일단 뭐 보유를 하셨다면
저 같으면 더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현 시점에서는. 예 그리고 "신규로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비싸게 사서 고생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오면 사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예 요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수혜주 예 일단 현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자 우크라이나가 요렇게 있고 네 우크라이나가 있고 유럽의 빵 바구니. 자 우크라이나가 있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처음에 먹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요렇게 또 가져갔습니다. 네 이대로 이제 전선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영화 고지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선이 고착화되면 이걸 깨기가 어렵습니다. 요 전선을 깨는 방법은 이 후방을 때리든지 아니면 압도적인 화력으로 뚫고 가든지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한다라는 거 이것도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요 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뢰 깔아 놓고 지뢰 이만큼 막 깔아 놓고 참호 파 가지고 요 참호 안에서 기관총 사격을 하고 운 좋게 이걸 피해 나간다 하더라도 가까이 가면 이제 총검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냥 젊은이들의 목숨만 앗아가는 이런 지루한 참호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한국처럼 분단을 수용하고 가야 됩니다. 자 분단을 수용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이 지역을 확보를 하고 예 5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인구를 더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더 확보하면서 예 그 안보 개념에서도 충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어쨌든 형식적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정식적인 시장이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중국을 통해서 예 아주 싸게 원자재를 공급을 해 나갈 것인데 우크라이나를 재건을 한다라는 부분은 그 여기서 더 추가로 이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폴란드하고 같이 재무장을 통해서 예 '러시아를 방어하는 방벽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건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재건을 하는 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예 제대로 된 항구도 없고 육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유럽하고 육로로 연결되기에는 또 그 특별히 지금 투자를 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얻을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 자체가 뭐 기름이 넘치던 이라크에서의 재건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의 어떤 그 저기 사우디처럼 뭐 돈이 남아 돌아 가지고 다 때려박는 네옴시티나 이런 사업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미국이 예 러시아하고 맞서 가지고 우리의 체제가 우수하고 그리고 최전방에서 러시아하고 이런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미국 대신 대리전을 치러 준다라는 관점에서 "너네 키워 줄게." 과거에 이제 한국이 그랬지만 그럴 만한 상황인지 체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딱히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건설 수요가 있다. 아니면 전기전자가 가능한지 구매력이 없는 국가에서 뭐 전기전자 제품이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유럽의 어떤 생산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 저임금을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유로존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도 우크라이나가 포함이 되는 것도 한참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다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주가 건설주는 맞습니다. 해외 수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붐을 일으킬 만큼의 큰 거냐라고 봤을 때 좀 그런 쪽은 아닐 것 같다. 별다른 뚜렷한 수혜주가 없을 것 같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 생각이 뭐 당연히 계속 맞으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예.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뉴프렉스. 예, 뉴프렉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이익도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FPCB 업체고, 이 뉴프렉스가 보면 과거에 괜찮다가 적자해서 휘청거리다가 또 그나마 좀 살아나고, 요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 기업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그렇게 성장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리고 주가도 현재 낮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없이 훅 내렸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 내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어떤 거래량하고 이런 걸 따져보면, 예, 이 종목이 2015년부터 이렇게 시장 관심을 받고 가다가 회사 가치가 나빠지면서 훅 떨어졌다가 코로나까지 얻어터지면서 이렇게 됐다가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회복하고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근데 이 상승 흐름 이후에 보면 제대로 털고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하고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이때부터 이제 조금 매도 흔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아이고, 매도 흔적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매도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많이 못 샀다, 못 팔았다라는 관점에서 물량을 머금고 있는데 많이 못 팔았다. 예,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단기 죽어가다가 단기 급등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려놔야 또 야금야금 팔아먹으니까. 네, 그래서 기업 가치가 그닥 좋지 않고, 그런데 보유하기 아주 뭐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단기간에 많이 내렸는데 아직 주포는 다 못 판 것 같다. 그러면 한 번씩 뭐 또 내린 것과 반대로 한 번씩 이렇게 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때려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유를 하지 않고 계신다면,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매수했다가 잘못 물리면 오래 고생하니까, 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관심을 안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